로서는 거의 이재명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거의 한 80, 90% 이상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여론조사로 뭐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차박 벗겨놨다는 건데, 즉 저쪽 시나리오에서는요 지금 법정 선거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다 따라붙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죠. 잡혀야 될 시나리오입니다. 다 따라붙었다. 다 따라붙었다 하고서 이제 블랙아웃 된 겁니다. 예, 공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야권도 단일화 안 됐겠다. 이제 4% 5% 이기는 것으로 발표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원 시나리오인데. 네. 자유한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창입니다. 오늘은 전 한나라당 중앙연수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공명선거 국민연합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이원복 전 의원과 함께 16일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를 비롯한 대선 전국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장안의 그 화제는 방금 말씀드린 부정선거, 또 이 얘기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옆집 사건, 또 그리고 폭탄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당 후보의 단일화 철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의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온갖 참 난맥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최근에 무슨 이웃집 사건 이런 걸 얘기를 해도요,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민들이 아주 크게 실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왜 이렇게 이 이재명 주변에 의문의 죽음들이 많을까? 이 정권 사람들 주변에 왜 이렇게 의문사들이 많을까? 이런 것부터가 전 제일 시민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 후보의 이웃집 사건은요, 네. 바로 옆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합숙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네, 모른다 하죠. 예.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었는지. 아파트 옆집인데요. 예. 그래서 문제는 김혜경 후보 부인께서 그 측근 비서로 하여금 온갖 음식물을 다 주문을 한데 그게 지금 법인카드 아닙니까? 예. 법인카드로 사서 합숙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먹였다는 것이 이제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 혼자 그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예. 기생충 얘기도 나오고. 예. 그리고 또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다 하는 정도로.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바로 사과를 하면 괜찮겠는데 전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이 후보도 마찬가지고 또 김혜경 여사도 마찬가지고. 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보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사설 캠프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리저리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전선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선거법에 의해서도 유사 선거 기관 같은 것들을 어디 설치하면 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사설 캠프들이 그렇게 가동되고 움직이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설 캠프가 움직이는 비용 같은 것들을 그렇게 법인카드로 쓰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받는 거죠. 그렇죠. 참 20년 8월 전세로 입주를 했으니까 상당한 기간 거기서 사전에 어떤 선거 음모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조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베란다를 통해서는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국민들한테 속이는 거. 이것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빚었던 의혹들에 비해서 이건 너무나 철면피 같은 해명이다. 아마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장동부터가 근본적으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모든 그 시나리오 전체가 다
그 결재권자인 이재명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이재명 본인은 쏙쏙 빠져나가고 책임을 그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지어주고 하니까 부하들이 왜 우리가 걸려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초를 받아야 되냐 하고 또 그중에 중요한 증언 같은 걸 해줄 사람들은 뭐 의문의 죽음으로 다 끝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 뭐 이거 말고도 뭐 각종 비리 또 형수 욕설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인격의 문제 이런 등등의 워낙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뭐 길게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합숙소 이 옆집 사건은요, 중앙선관위에서 바로 조사를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서로 간에 이 공약을 비롯한 대선 운동이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사를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생각해도요, 현재의 이 나라 사법부가 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부터 시작해서 다 사법부가 무법부된 지 오래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도 이미 불공정의 아주 대명사로 이렇게 이미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니까 참 기대가 난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저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와 같이 부정선거가 자행된다면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아마 심판이 굉장히 철저로 가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아마 새로운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 우리 헌정사 이래로 정부 수립 이래로 모든 투개표 관리라든가 이런 건 다 공무원들이 가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거의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공무원들이 우리 이거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정사 이래 없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공무원들이 죄는 니들이 지어놓고 왜 우리가 독박 써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이콧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체가 모든 언론과 지금 선거 코앞에 있고요. 중요한 대통령 선거 코앞에 있고 온 언론에서 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정말 톱뉴스 중에 톱뉴스감입니다. 근데도 잘 보도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미 벌써 이 나라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국면, 비정상의 국면에 들어간 지 오래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연쇄 그런 죽음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보면은요 이 여당 대통령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양파 껍질처럼 까도 의혹이 나오고 또 그 의혹에 대해서 하는 해명이 전부 거짓말로 이루어지고 있고 난 이런 캐릭터를 참 이게 다양한 이러한 캐릭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후보는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아마 국민의 단조가 확실하게 내려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상실을 갖고 사는 자유민주 우파 세계에서는 없는 거고요. 공산파에서는 많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공산형 지도자입니다. 공산파형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막스 시대라든가 레닌 시대 또 스탈린 시대, 모택동 시대에 얼마나 의문사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사들을 다 죽이고요. 정적들 다 제거하고 다 속이고 근본적으로 대량 살육하고 이러한 좌파 시대에 맞는 그런 캐릭터의 지도자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의 캠프를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 조직원 모두가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주사파, 이 좌파 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있는 후보 비서실 부실장으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주사파들로 보고 있는데 주사파 나만의 실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뭐 숫자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갖고 나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이미 청와대를 비롯해 가지고 중심에 다 이제 주사파가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과거 학생운동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잘 아시겠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민주주의 혁명론자고 이미 학생운동사에서도 시민민주주의 혁명으로 4.19 혁명이라든가 이게 다 시민민주주의 혁명이죠. 그런 논자들이 민주화운동을 할 때 그 와중에 끼어들어간
말하자면 이제 주사파 세력들이 끼어들어와서 처음엔 다 시민민주주의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암암리에는 이제 진지전을 구축한다든가 해가서 주사파 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연대 사업 같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이제 많이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심 지도 계층들을 형성하는 그러한 정도까지 이제 이미 성장돼 나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넌센스 중에 넌센스 이론입니다.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요. 맞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용어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진보라는 용어를 저 사람들이 다 독점에다 쓰다시피 하고 온 언론 방송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진보의 가치라는 식으로 뭘 위장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보일 수가 없습니다. 진보는 근본적으로 인권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인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 한 표씩 줘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는 운동을 하고 제대로 치르는 나라를 만들자. 이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용어도 다 바꿔놓고요. 말들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치 무슨 진보이냐는데 저게 무슨 진보입니까? 사이비 맞습니다. 진보지. 지금 예, 얼마 사이비 전에요. 진보입니다. 이 광주시 문화국장을 지냈던 신광조라는 분이 예. 이 한국 내 주사파들 예. 이것은 진보가 아니다 하는 방금 말씀하신 예, 내용들을 예, 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그 신광조 씨가 저는 진보다 자기는 진보를 지향한다 해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전향같이 해가지고 그 내부를 고발을 했죠. 예. 그 신광조 씨 말에 따르면 이재명이는 무서운 사람이다. 예. 이것은 진보라는 개념이 아닌 공산 종북 독재자, 주사파다. 파쇼 세력들.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경우에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민주당 내에 있는 반 이재명파 먼저 수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네. 그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군사를 동원하고 그렇지. 군사를 동원하여서 국가 주요 기관 산업을 국유화시키고 예. 이러한 일당 독재로 나갈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평가를 내는 독재 바가 파쇼 체제로 갑니다. 충분히 흐르고 남을 세력들이다. 예.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사례를 지켜보고 또 사회주의가 답이다고 하는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이러한 주사파들의 행위를 보면 나라 장래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신광조 씨가 딱 얘기한 바가 있으세요. 사회주의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이념이다 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남한 내에서 이루고자 하니 절대 이번 주사파가 제 집권에서는 안 되게 되겠다는 국민들이 전부 앞장서서 투표장에 임해서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저 사람들 진보주의자도 아닙니다. 즉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걸 가지고서 그냥 권력을 이렇게 잡아서 향유하고 자기들 세력들끼리만 향유하고 말이죠. 저거는 거의 모택동의 아류, 예를 들면 스탈린의 아류, 히틀러의 아류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전부 용어들을 이제 비틀어서 마치 자기네가 가장 좋은 거는 자기네가 하는 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막에 들여다보면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지금 21세기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민주주의 하지 아니하고 독재 체제, 파쇼 체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진보입니까? 맞습니다. 무슨 놈의 그런 게 사회주의고 무슨 놈의 공산주의고 그렇습니까? 내막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실패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실패한 사회주의 같은 거를 따라가면서 무슨 놈의 모방하고 있는 거죠. 모방하면서 그러니까 스탈린 히틀러를 모방한다는 게 딱 맞습니다. 이들을 선전하는 그걸 보면 전부 히틀러 시대 선전하면서 선전상인 조제프 게벨스 있지 게벨스가, 않습니까? 그대로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딱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선전선동술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전선동술만. 그리고 오도된 잘못된 이데올로기 가지고서 세뇌시키고 주사파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하고 비슷합니다. 사이비 종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 임할 때까지 임하다가 안 되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선거도 선거를 하지 못하면은 모든 세력들을 통동을 해가지고
예,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통합 격을 들어갈 갖고 수도 있는데 있고, 예. 언젠가 이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5%대 승산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예, 예. 10% 이상을 지지를 얻어야만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 했거든요. 차이가 그렇죠. 예, 예, 네? 예, 예.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은 아닌 것 같고, 아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을 이길 확률은 5% 미만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5% 미만 갖고는 예.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승리할 가능성 자체가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행 시스템상으로 그대로 이 선거 들어가면요 이길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굉장히 설명. 이기는 것처럼 붕붕 떠 있는데 저렇게 붕 떠 있다 끝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훨씬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캠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 준비를 잘 해야 됐다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그럼 어떤 좀 그렇죠. 지침을 좀 주시죠. 그 지침으로서는 참 쉬운 일은 아니고 어쨌든 부정선거 못 막으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 방송 뭐 해가지고 다 세팅으로 지네가 무조건 이기는 걸 발표하는 거로 세팅이 다 이미 끝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선거 막 조작하고 방송 조작하고 여론 조작하면서 끌고 나가는데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의 의도대로 100%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다 조작에서 시작해서 조작으로 끝나는 정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조작을 거의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조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놓고서 정신 나간 사람, 음모론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비판을 합니다. 자세히 지금까지 들여다보십시오.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조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작으로 끝나죠. 개별세 아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다 그런 선전선동술에 있어 정치를 이뤄나갑니다. 예, 예. 그래 방금 말씀하신 그게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겠지만 이게 마구잡이 폭력배 조직인 만큼 개표 끝났다. 이재명 후보 당선 선언해버리면 선언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하고도 남을 하고도 사람. 남죠. 저 사람도 사활이 걸려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예. 또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는 끌려서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저렇게 나이브한 판단, 나이브한 관리 능력 가지고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신을 정말 다시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선 이 사람들이요 법도 안 지킵니다. 현행법에 그렇죠. 법을 안 의해서는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의해서는 QR코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명백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막대형 바코드를 쓸 수 있다.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 투표하실 적에 뭐 거기 무슨 그런 이상한 표식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국가가 제가 언제 어디서 투표했는지 어느 투표소 했는지 그거 국가가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후보자 이름하고 옆에 기표란만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다른 게 있을 필요도 없다고요. 근데 바코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살짝 끼어들었습니다. 살짝 끼어들은 다음에 QR코드로 그걸 바꿔놨습니다. 그 QR코드를 바꿔놓고서 너네 이거 왜 QR로 쓰느냐 하니까 QR코드는 변형된 바코드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다 조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QR코드 쓴 것들은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나 이거 이 법에 없는 이거 왜 줍니까? QR코드 말고 이거 바코드 된 거를 주세요. 이러고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면요. 사태가 심각할 겁니다. 현장에서요. 저항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법 전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막대형 바코드입니까? 그래서 유권자가 저항을 해줘야 됩니다. 첫째는요.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법에 명료하게 사전투표 오게 되면 그 관리관들이 이렇게 종이 하나 이렇게 찢어가지고 옆에 놓고 그다음에 투표지를 건네줘야 되지 않습니까? 투표지를 건네줄 적에 거기에 반드시 투표관리관 란이 있습니다. 공란에. 그렇죠. 거기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제가 이원복이면 이원복 개인 도장을 인주에다 쿵 눌러서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 국민 유권자들이 제일 인지해야 될 사항이네요. 인지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투표관리관에 인주를 찍은 투표용지를 줬을 때만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거고 그거 안 주면 이거 왜 나한테 이상한 투표지 주세요. 주고 있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조문 딱 들이밀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거를 인쇄된 거로 주고 있습니다. 왜 인쇄된 걸 주겠습니까? 어디선가 뭐가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바꿔놨을 경우에 이 사람이 책임져야 할 그 투표용지가 다른 거에 의해서 인쇄된 거로 들어왔을 경우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짓들을 합니다. 우선 그것도 이제 인쇄 안 하고 주면은요 인쇄된 거 주세요. 당신 개인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여기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 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맞습니다. 이것도 시민운동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네, 맞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걸린 네, 선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깨어나서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할 권리를 그렇습니다. 찾는 데가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제가 빠졌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투표해가지고 이거를 저쪽 부산으로 보내주세요. 의원님이 투표해가지고 이거는 목포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쪽 당에서는 상당히 그걸 보강장치를 해놨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투표도 된다 그럽니다. 뭘 안심하고 투표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투표들을 다 한 걸 가지고서 우체국까지 가는데 따라 붙게끔 장치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 붙게끔 우체국까지 갔어요. 우체국 가서는 다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체국 사회로 가서 부정선거에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체국까지 따라 붙고 나간 건 무슨 소용이냐고요. 우체국에서 그다음에 우체국과 우체국 사이에는 펑 뚫려놨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체국에서 목포로 보낸 그 투표용지가 어디 외곽으로 딴 데로 빠지고요. 거기 정작 그 목포 선관위에 도착하는 거는 엉뚱한 게 도착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게끔 이미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뭘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 당에서는요? 그래 놓고서는 안전장치 다 해놨으니까 투표해도 된다고 안심하고 투표하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한심스러운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입니다, 사실은요. 투표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래, 네. 그런 문제가 바로 그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대선을 치르고 했던 아주 중요한 선거를 많이 치렀던 분들에 대한 자문을 다시 한번 받는 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서도 예. 그러한 순서를 한번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이러한 우려 속에서 대선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거의 이재명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거의 한 80-90% 이상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차박 벗겨놨다는 건데 이거는 나름대로 저쪽 시나리오가 좀 실패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즉 저쪽 시나리오에서는요 지금 법정 선거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다 따라붙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죠. 잡혀야 될 시나리오입니다. 다 따라붙었다. 다 따라붙었다 하고서 이제 블랙아웃 된 겁니다. 근데 공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야권도 단일화 안 됐겠다. 이제 4% 5% 이기는 것으로 발표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원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요소인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애국자의 편에 쓸지 매국노 편에 쓸지가 지금 거의 매국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 물론 어려운 위치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편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왜냐? 평소에도 정권 교체를 부르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경우에 이번에 정권 교체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저런 좌파에 또 편을 들어준다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이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문제로 그 개인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하는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믿고 싶고 또 믿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도 의원님은 애국자 쪽에 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매국노 편에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높다. 절대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또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해서 야권 단일화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라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줘야 그냥 명분도 있고 뭐도 다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결국은 야권이 지게 만든 그런 모든 원인을 너는 야권 통합도 못했잖아.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이런 명분을 주려고 지금 저런 공작의 도구로 쓰여질 가능성도 높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럴까요? 잘 저는 생각해.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 잘 생각해야 될 단일화는 겁니다. 이미 예. 철수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는 단일화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역으로.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희망이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애국자 편에 서서 네. 예. 그렇게 되기를 네, 기대하면서 그렇게 끝으로 되기를- 뭐 하신 말씀 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참 나라가 6.25 때 낙동강전선에 지금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나라의 생명줄이 목숨줄들이 깔랑깔랑 그냥 아주 그냥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떴다 하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렇게 선진 경제 강국까지 왔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 선거도 정말 기적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런 다시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명선거는 유권자 스스로가 지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국민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정신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